돌담에 새긴 이름. 1장. 제주 바람의 부름. 11월 제주의 바람은 차가웠다. 김하늘이 17세은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정을 달랠 수 없었다. 손에 쥔 병원비 고지서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아버지의 재활. 치료비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때 대학 동기였던 수민이가 제안한 특별한 일자리. 하늘아, 정말 좋은 기회야. 제주도에서 유명한 조각가를 돌보는 일인데 조건이 파격적이야. 일반 간호사 월급의 4배라는 조건에 하늘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환자는 국내 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조각가 박석주 72세 선생이었다. 제주공항에 내린 하늘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언덕 위의 도라르방 미술관이었다. 현무암으로 지어진 3층 건물은 제주의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1층은 갤러리, 2층은 작업실, 3층은 거주 공간으로 구성된 이 건물에서 박석주 선생은 지난 30년간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하늘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관리인 정민수라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하늘을 맞이했다. 선생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회복 중이신데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수는 하늘을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박석주 선생의 가족관계는 복잡했다. 20년 전 재혼한 부인 최영희 58세와 그녀의 딸 최서현 35세, 그리고 서현의 남편 강민철 38세의 현재 가족이었다. 하지만 선생의 작품 세계에는 늘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2장. 석주와의 첫 만남. 3층 침실에서 박석주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늘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 계신 그의 눈동자에서는 깊은 지혜와 함께 어떤 그리움이 느껴졌다. 뇌졸중으로 인해 말씀이 어눌하고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불편하셨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입니다. 석주 선생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늘,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리고는 창밖 성산 일출봉을 가리키시며 저기서 해가 뜰 때면 하늘이 참 아름답죠라고 하셨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영희는 하늘에게 엄격한 규칙들을 제시했다. 간병인은 식사 보조와 기본적인 돌봄만 하세요. 선생님의 작품이나 개인 물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서현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석주 선생만은 달랐다. 하늘이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제주도 푸른 밤이라는 민요를 들으실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그리고 하늘아 라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간병인을 부르는 것과는 다른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3장. 작업실의 비밀. 어느 날 하늘은 석주 선생의 작업실 정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30년간 쌓인 조각 도구들과 스케치북들 사이에서 하늘은 특별한 작품 하나를 발견했다. 바람의 여인이라는 제목의 대리석 조각상이었다.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업대 서랍에서 발견한 오래된 스케치북이었다. 그 안에는 같은 여인의 스케치가 수십 장 그려져 있었고 그 여인의 얼굴은 하늘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적힌 글씨는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다. 석주 오빠,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오빠의 세계와 제 세계는 너무 달라서 함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오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돌처럼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늘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돌 펜던트. 어머니가 제주도의 기억이라고 하시며 물려주신 그 펜던트가 바로 박석주 선생이 만들어주신 것이었을까? 4장. 위험한 그림자들. 그 무렵부터 하늘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석주 선생의 주치의인 김 원장이 정기 검진일도 아닌데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진료 후에는 항상 영희, 서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늘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서 미술관 운영권을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서현의 조급한 목소리였다. 간병인도 문제예요. 너무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어서. 민철의 불만 섞인 말에 하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 원장이 차분하게 답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약물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하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설마 이 사람들이 석주 선생을?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후 새벽 화장실에 다녀오던 하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 원장이 석주 선생의 수행 라인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고 영희와 서연이 그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들이 나간 후 석주 선생의 상태를 확인한 하늘은 즉시 수액을 교체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석주 선생의 생명을 구했다. 5장. 30년의 비밀이 밝혀지다. 그날 이후 하늘은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석주 선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한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며 위험한 상황을 설명했다. 석주 선생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증거를 보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하늘아, 사실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석주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 김미래. 그 사람은 30년 전 나와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늘은 온몸이 떨렸다. 그럼 선생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미안하다, 하늘아. 너무 늦게 찾아서. 석주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가난한 조각가와 재벌가 딸이었던 미래와의 사랑. 집안의 반대로 인한 이별. 그리고 미래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른 이야기까지. 몇 년 전 미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사설 탐정을 통해 너를 찾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가 간호사라는 걸 알고 이런 방법으로 만나게 된 거야. 하늘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았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6장. 정의의 심판. 아버지와 재회한 감동도 잠시. 하늘과 석주 선생에게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와 서현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김 원장이 다시 의심스러운 약물을 가져온 날
그들은 미리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서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서현은 끝까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영희는 오히려 당당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우리 가족을 소홀히 했잖아요. 30년 동안 죽은 여자만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냐? 석주 선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탐욕의 눈이 먼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영희와 서현, 민철 그리고 김 원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7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다. 영희는 살인교사 혐의로 10년, 서현과 민철은 살인 미수로 각각 6년과 4년, 김 원장은 의사, 면허 박탈과 함께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석주 선생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몸도 따라 좋아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하늘아, 이제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석주 선생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하늘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다. 진짜 딸로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하늘에게 조각을 가르쳐 주었고, 하늘은 아버지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드렸다.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게 하셨다. 할아버지의 재활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늘과 아버지는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30년 만에 다시 어머니를 만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8장 도라르방 치유센터. 지난달 아버지는 하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발표하셨다. 도라르방 미술관을 확장하여 미래예술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센터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하늘아, 이 센터는 내가 운영하면 좋겠다. 아버지는 하늘에게 말씀하셨다.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늘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에필로그 제주 바다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도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다. 간병인으로 이곳에 왔던 그녀가 이제는 진짜 딸이 되어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아버지는 하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늦은 만남이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부녀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어머니가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늘도 이제는 확신한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는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하늘에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계실 것이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른다. 돌담 사이로 스며든 햇살처럼 하늘과 아버지의 사랑도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다. 탐욕과 배신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진짜 가족의 이야기. 그것은 제주 바다처럼 깊고 한라산처럼 든든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미래예술치유센터의 입구에는 아버지가 새로 조각한 작품이 세워져 있다. 바람의 딸이라는 제목의 그 작품 속에서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다. 어머니를 닮은 그 얼굴에서 하늘은 자신의 미래를 본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삶을 말이다.